안녕하세요. 사람이 살면서 황당한 일을 겪게 되는 경험은 몇 번이나 하게 되는 걸까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어이없는 일을 아예 안 겪어본 건 아니었지만 이번만큼 역대급 황당무계한 경험을 해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의 레전드 황당 사건을 겪게 해준 사람들은 다름 아닌 시모랑 남편인데요. 처음부터 예사로운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토록 막장일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흥분을 했나 싶으실 거예요. 궁금하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30대 초반에 시집을 갔습니다. 둘 다 혼기가 차서 하게 된 결혼이라 그런지 연애도 짧게, 결혼 준비도 짧게 해서 빠르게 마무리를 짓게 되었어요. 남편과는 같은 회사에서 만났는데 제가 다니던 회사에 남편이 경력직 사원으로 이직을 해오면서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보자마자 이 사람이다 한 건 아니었지만 무역 부서 쪽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야근도 자주 하고 업무팀도 같이 맡아서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이 들게 되었죠. 그냥 조용하면서도 차분한 그의 성격이 좋았고 무엇이든 감정적인 저와는 달리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추진력 넘치는 리더십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고백을 했고 그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둘 다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막 불타오르는 사랑을 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서로의 조건을 보니 결혼 상대자로도 잘 맞는다는 걸 알고 연애 초기부터 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거의 8개월 정도 연애를 하다가 3개월의 결혼 준비 기간을 가지고 바로 신혼의 길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결혼 과정은 엄청나게 순탄한 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좀 독특한 사람이었는데 결혼할 때 자기는 다 필요 없고 혼수를 준비할 때 자기도 드레스를 하나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젊었을 때 돈 없이 결혼을 해서 자기 마음에 드는 드레스를 못 입어봤다며 지금이라도 입어봐야겠다며 말이죠. 근데 사실 드레스 사서 입을 일이 뭐가 있어요? 미국도 아니고 이 대한민국 땅에서요. 이 황당한 이야기를 하며 끈질기게 요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 망설이고 있을 때 다행히 시아버지가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웨딩드레스 하나 내 것도 맞춰주면 돼. 내 소원이다. 그럼 혼수고 뭐고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지금껏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드레스. 나도 너희들 웨딩 사진 찍을 때 입어보고 싶구나. 어려운 부탁 아니지? 아니, 당신이 지금 드레스 입어서 뭐하게? 노망 났어? 그거 어디 입고 다니지도 못할 거 갑자기 웬 드레스를 사달라고 난리야. 창피하게. 얘들아, 그냥 니네 시어머니 요구 들어줄 생각하지 마라. 요즘 뭔 바람이 들어서인지. 뭐? 당신 조용하네? 내가 평생 한 일 했지. 돈 맞춰 결혼하느라고 내가 입고 싶었던 드레스도 못 입고. 그게 얼마나 한이 되는 줄 알아? 그렇다고 이제 결혼하는 애들한테 당신 드레스도 같이 맞춰달라는 게 말이 돼? 헛소리 한 번만 더 해. 가만 안 둬. 시아버지의 으름장에 시어머니는 바로 꾀갱하며 꼬리를 내리고 말았어요. 남편한테 들어보니 평소 엄하셨던 시아버지 앞에서 시어머니는 꼼짝 못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똑같은 여자로서 시어머니의 마음이 뭔지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해서 드레스를 사드리지는 못해도 두 분께 말씀드려 웨딩 촬영을 다시 하실 수 있게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걸로 혼수 선물을 대신하며 시어머니의 기분을 풀어드렸죠. 역시나 시아버지는 그런 거 쓸데없이 왜 2번씩 하냐고 한 소리 하셨지만 시어머니가 조르고 졸라 꼭 다시 찍고 싶다고 하시기에 결국 수락을 하셨고 저희는 저희들의 웨딩 촬영보다도 더 신경을 써서 준비에 잘 찍을 수 있게끔 해드렸어요. 그 사건 하나로 저희는 평화롭게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집은 남편 쪽에서 다 해줬고 저희는 살림살이를 해가는 공평한 결혼으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 이후에 결혼 생활도 나름 순탄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다 시아버지가 계시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습니다. 애도 낳고 남편과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모참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면서 신혼집은 시댁이랑 20분 거리에 살게 되었는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순간부터 시어머니가 갑작스러운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얘들아, 그래도 명색이 우리 집에 식구가 하나 더 늘었는데 주말마다 모여서 가족들끼리 친목 도모하는 게 좋지 않겠니? 우리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이 집 나간 게 많이 허전하기도 해서 말이야. 나는 며느리랑 우리 아들이랑 토요일에 와서 일요일까지 있다가 가면 좋겠다.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 평일 내내 밖에서 일하고 겨우 주말에 집에서 쉬는
애들한테 왜 또 쓸데없는 소리를 해대고 있어? 주말에라도 지들끼리 시간 보내면서 편하게 쉬어야지. 됐다. 올 필요 없어. 니네끼리 시간 보내라. 아버님의 단호한 말투에 시어머니는 또 입을 삐죽거리며 살짝 삐진 티를 내셨어요. 그래서 저도 좋은 말로 다독여드렸죠. 어머니, 저희가 한 번씩 올게요. 집도 가까우니까 평일 저녁에 와서 식사를 해도 되고요. 종종 찾아뵐 테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래, 뭐 알았어. 예. 너네도 너네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근데 니네 시아버지도 너처럼 얘기를 해주면 나도 수긍을 잘할 텐데 꼭 네 시아버지는 말을 저렇게 선하게 한다니까? 이 사람이 애들 더 붙잡지 말어. 니네 시엄마 또 쓸데없는 소리 나오기 시작했다. 얼른 가. 시아버지는 늘 저희 편에서 생각을 해주시고 배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시아버지가 안 계셨다면 분명 혹독한 시댁살이를 많이 했을 텐데 시어머니의 터세나 황당한 요구들을 시아버지 쪽에서 다 막아주신 덕분에 저는 편안하면서도 순탄하게 시댁살이를 하며 지낼 수 있었던 것 같네요. 하지만 결혼하고 몇 년 후 시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모든 상황이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지옥 같은 시댁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총책임자로 현장 관리를 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날도 현장을 점검하시다가 갑작스럽게 높은 곳으로 운반 중이던 벽돌이 떨어지게 되면서 그걸 미처 못 피하시고 그대로 맞아 현장에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시아버지가 현장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시어머니가 제일 먼저 받고 저희는 호출을 받아 다 같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역시나 시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일어나질 못하셨고 그대로 장례를 치러야만 했죠. 모두가 슬픔 속에 잠겨 있었고 시아버지는 50대 후반이라는 이른 나이에 돌아가신 거라 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며 애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래도 하나 다행이라면 제 딸, 그러니까 손녀딸에게서 할아버지 소리라도 듣고 돌아가셨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시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이기에 산재 처리가 되어 꽤나 많은 보험금과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몫으로 되어 있던 재산들은 시어머니와 외동아들인 남편이 분할해서 받았는데요. 하지만 산재 보상금이 꽤나 컸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조금도 나눠주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소송을 해서 받아낼 수 있었지만 시모랑 그렇게까지 막장으로 가고 싶지 않아 언젠가는 조금이라도 주시겠지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처음에는 좀 서운하기도 했지만 남편도 가만히 있는데 제가 침범해서 달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었기에 그냥 두었던 것도 있었죠. 하지만 갑자기 목돈이 많이 생긴 시모는 점점 이상한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보다도 훨씬 빨리 시아버지에 대한 부재를 털털 털어버리시고는 기다리기라도 한 듯 어머니만의 인생을 살기 시작하셨어요. 살아생전에 못하게 하셨던 것들을 하나 둘 하기 시작하셨고 주위 사람들에게 마치 돈자랑이라도 한 듯 돈을 펑펑 쓰고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금팔찌, 금목걸이, 명품 옷에 가방 그리고 고급 승용차까지 마치 한 풀이라도 하는 듯 돈을 물쓰듯이 쓰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노래교실을 다니며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 사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는 취미생활 하나쯤 있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어 그냥 지켜보고 있었는데 노래교실 다니면서 외박도 하고 다니는 것 같고 얼굴에 신경도 많이 쓰는 모습을 보여 저는 설마 그거일까라는 생각을 했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오더군요. 처음에는 나들이로 시작을 했습니다. 중장년층이 많이 모이신 곳이라 나들이도 한 번씩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기분 전환 잘하고 오시라고 응원도 해드렸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나들이에서 여행으로 한 번의 여행에서 점점 외박으로 바뀌게 되더군요. 그리고 1년 후부터는 그 많은 돈은 어디에 짱 박았는지 몰라도 저희들에게 시부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조금씩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요즘 너무 밖에서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님도 돈 있으시잖아요. 근데 왜 저희한테 돈을 자꾸 요구를 하시는데요? 저희도 아이 키우며 살기 빡빡해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요즘 애들 교육비 만만치 않은 거. 그런데 언제까지 어머님 필요한 거 다 해드릴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 선에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이제 알아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밖에 자주 머물러 계시는 것도 그만하시고요. 아버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셨다고 그러세요? 뭐라고? 네가 뭔 참견이야.
지금까지 니네 시애비한테 당한 상처, 구박, 지옥 같은 삶에서 해방돼서 이제부터라도 내 인생 살아보고 싶다는데 아들도 아닌 왜 네가 참견이야. 그리고 돈? 야, 그거 우리 남편 돈이었어. 그걸 난 너네들한테 물려준 거고. 그런데 몇 번 부탁했다고 그런 식으로 말해? 더럽고 치사해서 원. 그게 아니라 어머님은 혼자 지내시면서도 저희보다 많이 가져가셨잖아요. 재산 분할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저희한테 그러세요. 넉넉하고 여유로운 분이 자꾸만 저희한테만 돈 달라고 하셔서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여행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다니시고요.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어디 여행만 가시면 연락이 안 되시잖아요. 내 아빠가 얼마나 걱정하는 줄 아세요? 도대체 어떤 분이랑 놀러를 가시는 건데요?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걱정을 안 하죠. 말해주기 싫으시면 전화라도 잘 받으시던가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 줄도 모르시고 얘같이 시아버지 그늘에서 맨날 있다 버릇해서 그런가 왜 이제는 있지도 않는 시아버지 행사를 하려고 들어? 됐어, 가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시어머니는 싫은 소리 조금 했다는 이유로 바로 저를 내쫓아버리더군요. 어찌나 서운하던지. 저도 제 마음을 몰라주는 시어머니에게 서운해 아무 말 없이 집으로 오려던 찰나에 저는 충격적인 물건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빨래에 널어진 남자 속옷이었어요. 분명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시부의 물건들은 다 정리를 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남자의 속옷이라니요. 저는 그걸 보고 한마디라도 던지고 싶었지만 강제로 저를 내쫓는 바람에 그날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집으로 가서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죠. 여보, 아무래도 어머니 남자 생기신 것 같아. 뭐? 무슨 소리야, 갑자기 남자라니. 오늘 어머님 집에 갔는데 글쎄 남자 속옷이 널려져 있더라고. 이상하잖아. 어머님이 남자 속옷을 입을 리도 없고 아버님은 벌써 몇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요즘 하고 다니는 행동들을 보면 분명 남자가 생기신 것 같아. 쓸데없는 소리. 당신이 봤어? 만약에 아니면 당신이 책임질래? 아버지 생각나셔서 정리하다가 남은 속옷 발견하고 빨래하셨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 오해하지 마. 안 그러면 나 화낼 거야. 이렇게 남편은 제 말을 믿지 못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어머님이 그럴 뿐이 아니라고 확신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몇 달 후 우리는 시모에 감춰진 진실을 알게 된 황당한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작스러운 일을 하다가 시어머니는 갑작스럽게 저희를 부르시더니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나 재혼할 거야. 좋아하는 사람 생겼다. 이제 내 남은 인생은 이 사람 위해서 살 거니까 너네도 그렇게 알고 있어. 뭐라고요? 어머님 재혼이라뇨? 어머님 지금 나이가 몇 년 후면 60세예요. 그 나이에 지금 재혼을 하시겠다고요? 게다가 지금껏 저희한테 소개 한 번 안 하시더니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신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이 나이에 재혼 못할 게 뭐가 있냐? 80 먹은 노인네도 하더라. 이미 그 사람하고는 얘기 끝났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리고 내가 너네한테 보여주고 허락받을 위치니? 어디서 감히 소개를 했니? 많이 우는 애. 다 필요 없고 이 나이에 결혼식은 너무 거창하고 내일부터 내 집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기로 했으니까 너네도 그렇게 알고 있어. 너네 허락받으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토달지 마라. 특히 며느리 너. 어머님 그래도 이건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그럼 그동안 여행 다니시고 하셨던 게 다 그분이랑 다니셨던 거예요? 그래 나는 이 나이에 연애하면 안 되냐? 근데 그게 못마땅해서는 돈 못 주겠네 어쩌네 하면서 아주 그냥 얼마나 사람 속을 뒤집어 놓던지. 아무튼 그렇게 알고 더 이상 아무 말 말어. 저희는 막무가내로 통고를 하시는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 토를 달지 못했어요. 이미 결정을 내린 이후에 고집을 피우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시아버지가 그리워지더군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저는 진짜 시아버지의 빈자리를 제대로 느끼게 되는 사건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데리고 온 사람은 노래교실에 다니는 60대 중반의 남자였고 누가 봐도 한량이었어요. 일도 다니지 않고 그분의 자식들이 또 따로 있어 그 자식들이 보내주는 용돈으로 한량처럼 여기저기 다니며 어머니에게 헛바람을 넣는 장본인이셨죠. 저는 이들로 인해서 정말 끔찍하고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시아버지의 밥을 차려주라는 등 밖에 나갈 때 입을 옷을 좀 골라 꺼내놓으라는 등의 이상한 심부름을 요구하는 겁니다. 시아버지 때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심부름이었던데도 시어머니는 그의 입을 벗고 나갈 때까지는 시어머니의 입을 벗고 나갈 때까지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심부름이었던 데다 마치 아내 노릇을 하는 것 같은 요구들을 하니 점점 참기가 힘들어지더군요. 자꾸 거부를 해도 제 얘기는 귓구멍에도 안 들어오는지 참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도 참지 못하고 반항을 하기 시작했죠. 예, 너 지금 바쁘니? 네, 지금 퇴근하면서 민서 어린이집으로 데리러 가고 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럼 나 지금 순이 엄마랑 놀러 나와서 들어가기 힘드니까 내가 가서 니네 시아버지 저녁 좀 차려드려. 네? 또요? 도대체 어머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디 계시고 저한테 이런 심부름을 왜 시키시는 건데요? 그리고 제가 싫다고 했죠. 그분도 이제 나이가 65세밖에 안 돼서 정정하신데 왜 자꾸 이런 걸 요구하세요? 그분은 손이 없대요. 발이 없대요. 뭐? 이런 싸가지 없는 것을 봤나? 감히 누구한테 말을 함부로 해? 내 시아버지야. 넌 시아버지한테 밥상도 못 차려드려? 이제 본색이 나온다 이거지? 아니 어머님 결혼도 안 하셨는데 무슨 시아버지요? 저한테 그렇게 부르라고 명령하지 마세요. 아버님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이 상황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어머님 아들이 어머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자식 마음은 알아주지도 못하고 남자에 빠져서는 이제는 며느리까지 이용하시려고 하다니요. 어머니가 그 인간 마누라지 제가 마누라예요? 왜 자꾸 저한테 이상한 심부름 시키면서 그 인간 밥을 차려주라고 하시는 건데요? 저는요, 그 사람 제 시아버지로 인정하기도 싫고 아예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저한테 이딴 심부름 시키지 마세요. 전 그런 짓거리 못하니까 어머님이 차려주시던 국물하고 하시던 알아서 하세요. 야, 너 말본새가 그게 뭐야? 그 인간이라니? 이게 진짜 너나 무시하냐? 내가 얼마나 나를 무시하면 내가 데리고 온 남자까지 무시하고 난린데. 어머니, 진짜 보는 눈 없으신 거 아세요? 그 인간 어머니한테 똥차 될 사람이에요. 시아버지 빈자리 채워줄 사람이 아니라고요. 제가 진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인간 어머니 없을 때 저한테까지 찝찝거려요. 며느리한테도 그러는데 밖에서는 얌전하겠어요? 제발 보는 눈 좀 키우세요. 이게 저주를 퍼부어도 유분수지? 이딴 거를 내가 며느리라고? 이게 별소리를 다 하고 있어? 그이가 왜 너한테 찝찝거려? 너나 정신 차려. 이상한 착각하지 말고. 시어머니는 가당치도 않는 소리라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분통이 터지고 억울했지만 어차피 내 인생도 아니라 제가 더 이야기하면 골치만 썩을 것 같아 냅뒀어요. 제가 이러는 속사정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그 늙은 그 남자는 한 번씩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저에게 치근덕거린 적이 있었거든요. 누가 봐도 저를 며느리로 보지 않고 여자로 본다는 게 문제였어요. 예를 들어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본다거나 괜히 근처에 와서 뱅뱅거린다거나 말을 걸어도 며느리라고 말하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둘이 있는 시간을 없애기 위해 그 뒤로는 시어머니가 집에 계시는 시간 외에는 발을 다 끊었었는데 또 가서 밥을 차려드리라고 하니 정말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딱 잘라 거절을 했던 거였죠. 그 뒤로는 연락이 오지 않아 저를 이렇게 친해지게 해줬어요. 그 뒤로는 연락이 오지 않아 좀 잠잠하다 싶었는데 역시나 또 황당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주말에 쉬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에게 새 시아버지라는 그 남자한테서 전화가 오더군요. 그래서 또 무슨 난리가 났길래 우리한테 전화를 했나 싶어서 받았더니 정말 다급하게 저희를 찾는 겁니다. 그때 정말 급하게 부르기에 큰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남편과 함께 헐레벌떡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남편을 따라 나간 걸 크게 후회하고 말았죠. 저희가 도착했을 때 그 늙은 남자는 황당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일단 와줘서 고맙다. 내가 지금 좀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됐어. 내 큰아들 있지? 친아들 말이야. 걔가 좀 사고를 하나 쳐서 급하게 3천만 원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 좀 해줄 수 있을까? 너희 엄마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자기 말은 안 듣는다면서 나보고 얘기하라고 하더라고. 네? 무슨 사고를 쳤길래 3천만 원이나? 그 인간의 말을 듣고 남편은 얼른 반응하며 동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인간이 저한테 한 짓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인간 같지 않은 수작을 부리는 것 같아 의심이 들었죠. 그리고 그 인간의 첫째 아들이 사고를 쳐서 진짜로 돈이 필요한다고 한들 저희가 해줄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대신해서 얼른 반박을 했죠. 하지만 그 역시 저는 크게 후회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었던 남편이 저를 배신하는 큰 배신감까지 들어야 했거든요. 저기요, 무슨 사고를 쳤든 저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 같으니까 다시는 우리한테 돈 얘기하지 마세요. 어디서 뻔뻔하게 돈 얘기를 꺼내세요? 길거리 지나가면 당신한테 돈 줄 사람 많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시던가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저에게 반박을 다시 하며 화를 낸 건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저에게 화를 낸 건 충격적이게도 시아버지가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 이렇게까지 막무가내인 사람이었어? 아무리 이렇게 됐어도 당신 시아버지 될 뿐이잖아. 어디서 시아버지한테 그딴 식으로 말을 해? 당신이야말로 웃긴다.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면 당신 그렇게 말 못할걸? 이 인간 나만 보면 예쁘니 예쁘니 이러면서 자기한테 다시 시집 오지 않겠냐면서 얼마나 치근덕거리는지 알아? 내가 보기엔 당신이 오바하네 지금. 며느리로서 예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지. 당신 이제 보니 정말 개념 없다. 어떻게 그런 말도 아버지 계시는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해? 실망이다 진짜. 내가 마저 아버지랑 얘기할 테니까 당신은 상관 말고 집에 나가. 괜히 데리고 나왔어. 미쳤다 진짜. 내가 도대체 누구랑 상관이었대? 야, 너 여기에서 이 인간한테 돈 내놓기만 해? 그땐 너랑 나랑도 끝이야. 이 인간 뒷바라지나 평생 하고 살아. 그리고 자꾸 결혼도 안 한 양반들한테 시아버지라니. 아휴 이 답답한 인간아. 저는 그렇게 말하며 남편에게 이혼까지 협박하며 집으로 혼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남편과 말도 섞지 않았어요. 저의 쎄한 감정을 느꼈는지 남편은 저에게 와서 말하더군요. 여보 돈 안 줬어. 안 줬다고. 아까는 내가 미안해. 그러니까 화 풀자. 진짜 안 보냈지? 그렇다니까. 나도 좀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 느낌이 안 좋더라고. 그래도 엄마도 옆에 계시는데 당신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엄마 들으라고 당신한테 오바하면서 말한 거야. 그러니까 기분 풀어. 남편은 이렇게 말하며 앞으로는 혼자 결정하지 않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저와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바보 같은 남편이었지만 믿어보기로 했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시댁이 더욱더 싫어져 그 후로 시댁 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질긴 악연은 또 한 번의 결정적인 사건으로 저에게 찾아왔고 저는 그날로 시댁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리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도 그 이후로 연락도 한 번 없다가 갑자기 그 인간과 함께 저희 집으로 오더니 또 하나의 어이없는 통보를 해댔습니다. 얘들아 우리 이제 이 집에 들어와 살련다.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잘못 들은 건가 싶더군요. 진짜 끝까지 막무가내로 나오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지긋지긋하더라고요. 그래서 곧바로 역정을 내버렸습니다. 네? 뭐라고요? 대체 어디까지 하실 예정이세요, 어머니? 이 인간이랑 지금 이 집에 와서 사시겠다고요? 저 지금 이 인간 눈앞에 두고 보고 있는 것도 치가 떨려요. 그런데 왜 우리 집에까지 데리고 들어와 살겠다는 건데요? 그 인간이라니. 너 말 똑바로 안 해? 앞으로 여기 들어와서 같이 살 거니까 우리 집은 이미 팔고 이 사람 사업하는데 다 보탰어.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라. 그리고 안방은 우리가 쓸 거니 그렇게 알고. 어머니, 집을 팔아 이 남자의 사업을 도왔다는 말도 어이가 없었고 안방까지 내놓으라는 소리 듣고 전에 그 인간이 우리 집을 팔고 사업하는데 다 보탰어. 안방까지 내놓으라는 소리를 듣고 저는 더 이상 그 여자를 심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인정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전 혈압까지 확 오르는 것을 느끼면서 일단 찬물을 마시고 열을 식히자 싶어 주방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안방에서 얘기하고 있는 남편과 시모를 냅두고 또 이 인간이 저를 따라서 들어왔더라고요. 저는 남편은 안 말리고 뭐 했나 싶어 안방을 째려보고 있는데 시어머니와 한참 이야기를 하느라 저희 둘이 자리에서 빠져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 인간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얼른 자리를 피하려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저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그리고는 더는 버틸 수 없는 힘든 이야기를 저에게 꺼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이 집 식구가 되는 걸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한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으로 분명 이 남자가 제게 이상한 말들을 할 거라 예상을 하고 핸드폰을 보는 척하고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아가, 어차피 저 사람들 다 내 편이야. 얼마 전에 내 남편이 나한테 3천만 원도 보냈고 대출받아 추가로 2천만 원도 줬어. 그건 알고 있나? 그러니 이제는 고분고분 내 말 잘 듣는 게 좋을 거야. 내 남편 엄청 효자더라고. 내가 사업이 잘 안 돼서 집 팔게 돼 오갈 데 없다고 하니까 이 집에 합가 제안한 것도 내 남편이야. 이제 무슨 말인 줄 알겠지? 그리고 며느리 예뻐서 볼도 꼬집어보고 머리도 쓰다마주는 거 가지고 왜 그렇게 오바를 하는 거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얼굴이 딱 내 스타일은 아니야. 아쉽다, 아쉬워. 그러니 우리 이 집에서 함께 잘 지내보자고. 원래 인생이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 징그러우면서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 인간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마시고 있던 물잔을 그놈 얼굴에 던져버렸어요. 제게 더 심한 말들도 있었지만 더 적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간사하게 저를 바라보는 눈빛, 가증스러운 말들을 들으며 제 인내력은 폭발해서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가서 따지기 시작했어요. 당신 이 인간한테 3천만 원 돈 보냈어. 그리고 대출받아 2천만 원까지? 당신 미쳤어? 아니, 당신이 그걸 어떻게 이 미친 인간아 돈 안 보낸다며? 나한테 믿으라며? 근데 그 돈을 왜 보내는데? 왜? 내가 분명 나와 상의 없이 저 사람한테 돈 보내면 이혼이라고 했지? 두고 봐, 이 나쁜 놈. 아니 여보, 엄마가 새아버지 안 도와주면 죽을 거라고 하는데 자식으로서 어떻게 안 도와드려? 날 낳아주신 엄마잖아. 당신한테 하나밖에 없는 시어머님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도와준 셈으로 치자. 그럼 죽게 냅두지. 남자 때문에 죽내사내하는 인생 뭐가 볼 게 있다고? 나는 안 보이니? 내가 정신적으로 피해 입은 건 생각도 안 해? 나 이제 이 집 식구 못하겠다. 여기 내 편이 아무도 없잖아. 내가 뭘 믿고 이 집에서 그동안 버텼는지 정말 모르겠어. 진짜 인생 헛살았다고. 그리고 당신 이제 내 시모 아니야. 저 새끼랑 같이 내 집에서 나가. 저의 울부짖는 소리에 남편은 황당해했고 시어머니는 더 오히려 지가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이게?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게 지가 꽃뱀짓하고서는 어디서 감히 난리야. 닥쳐. 누가 꽃뱀이야? 남자한테 홀랑 넘어가서 침 질질 흘리는 년이 누군데? 그래, 어디 한번 남자한테 미쳐가지고 한번 잘 살아봐라. 어디 끝까지 잘 사나 내가 지켜볼게. 그리고 저 늙은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실체를 밝혀줄게. 그렇게 말하고 그 남자가 조금 전 했던 끔찍한 녹음들을 남편과 시모에게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모든 내용을 다 듣고 나서 시어머니는 역시나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야, 이거 진짜야? 너 진짜로 이렇게 얘기했냐고? 여보, 오해다 오해. 인연이 지금 나를 모함하는 거라고. 결국 이 둘의 싸움은 크게 번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시어머니는 그 남자의 뺨을 날렸어요. 야, 인간아. 지금 다 들리는데 그게 무슨 뻔뻔한 소리야? 아휴, 내가 미쳤지 미쳤어. 너 같은 놈은 늙음하게 남편 삼겠다고 설친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울부짖는 시어머니와 무릎 꿇고 싹싹 빌고 있는 그놈. 그 집에 꼬락서니를 더는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애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남편은 저를 말리려고 따라 나왔지만 모든 걸 다 뿌리치고 친정집으로 가버렸죠. 이혼 서류도 다음날 바로 보내버렸습니다. 역시나 남편은 저에게 와서 이혼을 못하겠다고 울고불고 빌어댔지만 저는 봐주지 않았어요. 물론 남편은 지 엄마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했지만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저와의 약속을 어긴 남편을 받아주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끝까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 문제도 있고 재산 문제도 걸려있어 이혼 소송은 길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친정에 털어놓게 되었죠. 친정에서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 노발대발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자고 했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녹음본을 가지고 곧바로 경찰서에 그 남자를 신고를 했습니다. 결국 그 남자는 그 남자를 구속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그 남자는 300만 원의 벌금을 맞게 되었죠. 왜 이렇게 법이 약하나 싶었지만 초범이고 동종 전과가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나온 것 같았습니다. 성에 차진 않았지만
적어도 그 남자의 신상에 안 좋은 걸로 전산에 기록된 것으로 전 만족했습니다. 아마 다시 한번 경찰서에 잡혀간다면 그 기록은 가중처벌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남편과 함께 저희 친정으로 저를 찾아왔더군요. 그동안도 몇 번이나 남편이 혼자 찾으러 왔지만 받아주지 않았는데 시어머니까지 오니 저희 아빠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받아주기 위함이 아닌 따지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저희 아빠한테 굽신거리며 저에게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고 사돈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얘야 아가 미안해. 내가 미안했다. 내가 뭐 우리한테 이혼소송 정신적인 피해보상 소송도 걸었던데 우리 소송 다 취하고 다 없던 일로 하면 안 되겠니? 우리도 피해자야. 그 인간이 글쎄 내가 내 시아버지랑 살던 집 팔고 지금껏 있는 돈 없는 돈 다 만들어서 사업자금에 보탰더니 도망가 버렸다. 나도 피해자라고. 미안하다. 내가 내 말대로 남자에 미쳐서 살이 분별을 못했어. 부디 나를 용서해주고 제발 다시 옛날처럼 다시 돌아와주면 안 되겠니? 아 어머니 진짜 뻔뻔하시네요. 그럼 진짜로 어머님이 그 인간한테 돈 주면 고맙다 하고 평생 물고 빨고 하면서 잘 살아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진짜 답답하시네요. 저는 다시는 어머님하고 살 마음 없고요. 이 인간하고도 합치고 싶지 않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여보 제발 내가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 됐다고. 아빠 이제 이 인간들 문 절대 열어주지 마세요. 무슨 소리 하나 보려고 했더니만 역시나 쓰레기 같은 말만 하고 있네요. 내보내주세요. 저희 아빠는 저의 말에 다시는 이 집에 찾아오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왜 도대체 우리 애한테 그러는 건지 내가 사돈한테 직접 듣고 싶어서 들여보냈는데 내 실수였네요. 참으로 한심합니다. 사돈,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저희 아빠는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고는 못 나가겠다고 버티는 그들을 다 내보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뒤로 또 몇 번 찾아온 사람들을 절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역시나 남편 쪽에서도 그 남자를 사귈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역시나 남편 쪽에서도 그 남자를 사기죄로 신고했지만 이미 그 돈을 다 탕진해버리고 없는 상태라 돌려받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업자금이라고 도와줬던 그 돈은 알고 보니 그 남자의 도박 자금이었습니다. 이것도 시모가 울면서 제게 전화를 해서 알게 되었네요. 그 많은 돈을 늙음하게 남자 하나 잘못 만나 빈털터리가 됐으니 참 한심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결국 이 소송은 제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재산 분할, 양육권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 등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죠. 이혼이 확정되니 얼마나 속이 후련했는지 몰라요. 38년 인생 중에 가장 기뻤던 순간이었어요. 이제 이 지긋지긋한 인간들과 법적으로 남남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결국 남편은 그 잘난 시모 때문에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지금은 시모랑 둘이서 월세방을 얻어서 근근히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와 이혼하고 충격이 큰 건지 직장도 그만뒀다고 했어요. 그 덕분에 제게 양육비도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 어떻게든 받아내려고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정부에서 먼저 지급해주고 정부에서 남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럼 통장 정지되고 신불자 되고 지금보다 더 페인 같은 생활을 하며 쓸쓸히 지내게 되겠죠. 참말도 안 되는 효심 때문에 마누라 잃고 재산 날리고 자식 잃고 이런 걸 보면서 사람 인생은 한순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네요.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저는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결혼에 대한 선택을 잘못한 저를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을 기우며 앞으로 남은 인생은 우리 딸과 함께 잘 지내며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이혼녀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겠지만 그럴수록 더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항상 건강 챙기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앞으로의 나날 동안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